삼성이 무섭습니다. 일본 정부의 한 줄 선언이 열도 전체를 발칵 뒤흔들었습니다. 배터리 의존도 92%, 더 이상 한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한국 배터리 전면 배제. 일본 언론은 환호했고 시장은 독립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단 3일, 정확히 72시간 만에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주가는 폭락했고 수백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세계 1위 기업들마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없이 이 기준은 못 맞춘다. 이 선언의 초안을 썼던 사람은 일본 정부 내부의 한 실무자였습니다. 환호 속에서 혼자 숫자를 보고 있던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자립이 아니라 붕괴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72시간. 일본은 왜 무너졌고 삼성은 왜 아무 말 없이 판을 끝냈을까요? 지금 그 72시간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하늘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오후 3시 모니터에 뜬 짧은 공지문 한 줄을 봤을 때 전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일본향 제품 전수 품질 점검. 점검 기간 출하 보류. 일정 미정. 딱 24글자였어요. 근데 그 24글자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전체를 멈출 수 있다는 걸 그 순간 저만 알고 있었죠. 제 이름은 다카하시 켄지입니다. 올해 62이고요. 도쿄에 있는 경제산업성에서 32해째 일하고 있어요. 주로 산업정책 수립하고 통상 리스크 관리하는 부서에 있었죠. 젊었을 땐 미국 유학도 다녀왔고 반도체 전쟁 때도 최전선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국가 간 경제 싸움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제가 2023년 5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해 2월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장관실에서 갑자기 긴급 태스크포스를 꾸리더니 주제가 딱 하나였거든요. 한국 배터리 의존도 축소 방안. 처음 그 말 들었을 때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죠. 우리가 30년 넘게 자동차 강국이라고 자부해왔는데 배터리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으니까요. 근데 윗분들 생각은 달랐어요. 회의실에서 나온 말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중국도 자립했는데 우리만 한국한테 끌려다닐 순 없지 않나. 언제까지 남의 나라 배터리 눈치 보면서 차를 만들 건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산업 주권을 되찾아야 해. 뭐 이런 식이었죠. 회의실 분위기는 마치 전쟁 선포 직전 같았어요. 다들 눈빛이 불타올랐고 드디어 때가 왔다는 식으로 흥분해 있었습니다. 저한테 떨어진 임무는 명확했어요. 한국 배터리 없이 우리 자동차 산업이 돌아갈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돌리고 대체 공급망 구축 시나리오 짜는 거였죠. 팀원 7명하고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데이터 뽑고 업체 인터뷰하고 해외 사례 분석하고요. 그렇게 석 달을 일했어요. 그리고 4월 말 최종 보고서를 올렸죠. 근데 그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넣은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강조까지 해서요. 현재 국내 배터리 재고량 평균 3일분. 한국 공급 중단 시 72시간 내 주요 완성차 공장 가동 중단 불가피. 이 한 문장 때문에 전 회의 때마다 찍혔어요. 다카하시 상,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니야? 재고 쌓으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중국 배터리로 당장 돌릴 수 있다니까. 심지어 어떤 국장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자네 혹시 한국 기업한테 뭐 받은 거 아냐? 왜 이렇게 그쪽 편만 들어? 그 말 들었을 때 진짜 기가 막혔어요. 전 그냥 숫자를 본 거였거든요. 감정도 편견도 아니고요. 우리 완성차 업체들이 쓰는 배터리 중에서 한국산 비율이 67%였어요. LG, 삼성, SK 이 세 곳이 우리 자동차 산업을 실질적으로 먹여 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량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품질 기준 자체가 한국 배터리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차량 설계부터 배터리 관리 시스템까지 전부 한국 배터리 스펙에 최적화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국 배터리를 빼면 차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차를 새로 설계해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최소 2년은 걸리는 작업이었죠. 이 사실을 보고했을 때 돌아온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어. 기술은 만들면 돼.
시간 문제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야.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구나. 숫자는 안 보이고 구호만 보이는구나. 그리고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전 10시 장관님이 기자회견장에 섰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또박또박 말씀하시더군요. 일본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배터리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산업 자립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회견장이 떠나갈 듯 박수가 쏟아졌어요. 언론도 난리였죠. 드디어 탈한국, 배터리 주권 회복, 일본 자동차의 새로운 도약 이런 제목들이 실시간 검색어를 도배했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오늘이 금요일. 재고는 3일. 그럼 월요일 저녁이면. 근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한국 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항해 성명도 협상 요청도 언론 플레이도 전혀 없었죠. 그냥 침묵이었습니다. 전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화를 내거나 협박을 하면 오히려 예측이 되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없다는 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정확히 24시간 후, 토요일 오전 11시, 제 이메일함에 짧은 공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한 대형 배터리 기업 이름으로요. 일본향 제품 전수 품질 점검 실시. 점검 기간 중 출하 보류. 재개 일정 미정. 손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쥔 손에 땀이 차올랐죠. 이게 뭔 뜻인지 너무 명확했거든요. 이건 협상도 아니었어요. 항의도 아니었고요. 그냥 시계를 멈춰버린 거였습니다. 우리 쪽 시계를요. 전 곧바로 다른 기업들 공지도 확인했어요. 삼성도 같은 내용, SK도 같은 내용.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전에 짜놓은 것처럼 정확했어요. 그 순간 뇌리를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드려선 안 될 걸 건드렸구나. 월요일 아침 8시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참석자만 30명이 넘었어요. 각 부처 국장들, 완성차 업체 임원들, 배터리 전문가들까지 전부 모였죠. 회의실 분위기는 묘했어요. 겉으론 차분한 척했지만 다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주말 내내 한국 쪽에서 연락 한 통 없었다는 게 이미 다 퍼진 상태였으니까요. 제일 먼저 입을 연 건 통상 담당 차관님이었습니다. 중국 배터리사들과 이미 접촉했습니다. 물량 확보는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다들 안도하는 표정이었죠. 근데 저는 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물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품질 인증에만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럼 빨리 진행하면 되지 않나. 인증 과정을 건너뛰면 리콜 위험이 있습니다. 작년 유럽에서 중국산 배터리 장착 차량 12만 대가 리콜됐던 거 기억하십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그 사건 알고 있었거든요. 배터리 과열로 화재 위험이 있다고 해서 난리 났었죠. 그때 완성차 업체 전무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유럽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독일 쪽 기술력은 검증됐잖아요. 가격이 한국산보다 40% 비쌉니다. 게다가 현재 생산 물량이 이미 유럽 시장에 다 배정돼 있어서 우리한테 돌릴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자체 기술은? 전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 대답이 제일 하기 싫었거든요. 있긴 합니다만 현재 기술 수준이 한국보다 5년 정도 뒤처져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도 짧고 충전 속도도 느립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누군가가 책상을 쳤어요. 그럼 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목소리 주인은 산업정책국장님이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서 저를 노려보시더군요. 다카하시 상, 자네는 도대체 무슨 해결책을 갖고 있는 건가? 안 된다, 위험하다, 이것만 반복하면 회의를 왜 하나?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배터리의 기술 수준을 우리가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과소평가? 그럼 과대평가하자는 건가? 말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누구는 중국으로 가자, 누구는 자체 개발에 올인하자, 또 누구는 한국한테 다시 연락해보자. 의견이 사분오열됐죠. 그 와중에 차관님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일단 진정들 하시죠. 지금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대답했어요.
재고 기준으로 이틀 반입니다. 수요일 저녁까지요. 그럼 그 전에 결론 내야 한다는 얘기군. 오늘 저녁까지 각자 대안 가져오시오. 실현 가능한 걸로. 회의는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회의실을 나서는 사람들 표정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무도 답을 모르고 있다는 게. 복도에서 한 임원님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물으시더군요. 다카하시 상, 솔직히 말해봐. 한국 없이 정말 못 돌리나?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못 돌립니다. 최소한 지금 당장은요. 그럼 우리가 졌다는 건가? 아직 게임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규칙을 너무 몰랐던 거죠. 그분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가버렸어요. 뒷모습이 참 처량해 보였습니다. 전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혹시 놓친 게 있나 싶어서요. 근데 볼수록 명확했습니다. 한국 배터리는 단순히 부품이 아니었어요. 그게 기준 자체였던 거예요. 세계 자동차 시장이 한국 배터리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눈을 감고 달려들었던 거죠. 화면 속 숫자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대안은 애초에 없었던 건지도 몰라. 화요일 오전, 언론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없어도 끄떡없다. 대체 공급망 확보 완료. 오히려 기회다. 이런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정부 대변인실에서 흘린 브리핑이었죠. 시장 불안 잡으려는 의도였는데 전 그게 오히려 독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조롱이 시작된 겁니다. 한국 겁주기 실패 키읔키읔 결국 우리한테 빌어야 할 텐데 3일이면 100기 들겠네.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한국을 비웃는 분위기가 확산됐죠. 전 그 댓글들 보면서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상대가 침묵하고 있을 때 조롱하는 건 정말 위험한 짓이거든요. 특히 한국 기업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쪽이 아니에요. 조용히 카드를 꺼내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그날 오후 2시 30분. 제 책상 위 컴퓨터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여러 개가 동시에요. 포털 뉴스 알림이었어요. 클릭해보니 속보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일본향 전기차 배터리 출하 전면 중단.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못 잡을 정도였죠. 다음 기사를 열었습니다. 삼성 SDI도 동참. 품질 재점검 명목. 그 다음 기사. SK온, 일본 고객사의 무기한 공급 보류 통보. 세계 기업이 1시간 간격으로 똑같은 발표를 한 겁니다.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요. 내용도 똑같았어요. 품질 재점검을 위해 출하를 일시 보류한다.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딱 이거였습니다. 전 곧바로 차관실로 뛰어갔어요. 노크도 안 하고 문을 열었죠. 차관님, 큰일 났습니다. 알아. 나도 방금 봤네. 차관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에 든 태블릿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전 침을 삼켰습니다. 출하 중단입니다. 완전히. 언제까지? 모릅니다. 미정이라고 했으니까요. 협상 여지는? 공지문 어디에도 협상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 통보예요. 차관님이 책상을 쿵 쳤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품질 재점검이라니, 그럼 지금까지 불량품 준 거였단 말인가? 아닙니다. 이건 명분이에요. 실제론. 실제론 뭔가? 전 말을 멈췄어요.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됐거든요. 근데 해야 했습니다. 보복입니다. 우리가 먼저 선언했으니 이쪽에서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것도 법적으로 하자 없는 방식으로. 차관님이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힘없이 몸을 기댄 채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시더군요. 우리가 너무 쉽게 본 건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차관님, 도요타에서 긴급 연락 왔습니다. 목요일부터 생산 라인 일부 가동 중단 불가피하다고. 전화기에서 새어나온 목소리가 회의실까지 들렸어요. 차관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혼다도 연락 왔습니다. 재고 소진 임박이래요. 닛산도.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 끊으면 또 하나 오고 또 하나 오고.
전부 같은 내용이었죠. 재고가 떨어진다. 공장이 멈춘다. 어떻게 해야 하냐? 전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한 방을 날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스위치를 내린 거였어요. 우리 산업 전체의 전원을요. 그것도 단 한 문장으로. 차관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전쟁이었구나. 전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건 전쟁도 아니었거든요. 전쟁은 서로 싸우는 건데 이건 일방적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주먹 휘두르려는 순간 상대는 그냥 숨통을 끊어버린 겁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정부 합동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100명도 넘게 몰려들었어요. 다들 눈빛이 날카로웠죠. 뭔가 터질 것 같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경제산업성 장관님이 단상에 올라가셨어요. 손에 든 원고지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습니다. 현재 국내 배터리 재고는 충분합니다. 일주일치 이상 확보돼 있으며 대체 공급선도 이미 가동 중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재고는 이틀도 안 남았고 대체 공급선은 아직 계약서조차 안 썼거든요. 근데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황을 막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한국 기업들의 일방적 조치는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진정한 산업 자립을 이루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일부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죠. 분위기가 묘하게 안정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복도에서 한 경제 전문 기자가 제 팔을 잡더군요. 다카하시 상, 정말 괜찮은 겁니까? 뭐가요? 재고 말입니다. 정말 일주일치나 됩니까? 전 그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기사 쓰실 겁니까? 아니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사실은 이틀도 안 남았습니다. 기자가 숨을 들이켰어요. 그럼 이번 주 안에. 네. 터질 겁니다. 왜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안 하면 주가가 먼저 폭락해요. 그럼 더 큰 혼란이 옵니다. 기자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그날 저녁 그 사람 기사를 봤는데 정부 발표를 그대로 옮겨놓은 내용이었습니다. 뒷부분에 딱 한 줄만 추가돼 있었죠.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 한 줄로 자기 양심을 지킨 거였죠. 오후에는 증시가 반응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어요. 투자자들이 정부 발표를 믿은 겁니다. 저는 그 상승 그래프를 보면서 속이 쓰렸어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건가 싶었죠. 저녁 6시 긴급 내부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아예 총리실에서 주재했어요. 참석자도 장관급 이상으로만 제한됐죠. 전 실무 책임자라서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총리님이 입을 여셨어요. 오늘 브리핑으로 일단 시간은 벌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중국 측과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긍정적입니다. 통상 장관님이 보고했어요. 근데 제가 받은 내부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중국 쪽에서 가격을 2배 부르고 있었거든요. 우리 약점 본 거죠. 유럽은 어떻습니까? 물량 확보가 어렵습니다. 기존 계약 물량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 그럼 자체 개발은? 5년은 걸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답을 못 내놓는 침묵이 흘렀죠. 전 그때 손을 들었습니다. 총리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시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한국 배터리를 안 쓰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에 의존하지 않는 겁니까? 총리님이 눈을 가늘게 뜨셨어요. 무슨 차이가 있나? 전자는 불가능하고 후자는 협상으로 가능합니다. 협상? 공급선 다변화, 기술 이전, 공동 개발.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장관님이 책상을 쳤어요. 그건 굴복이야. 우리가 먼저 왜 고개를 숙여? 지금 상황에서 선택지가 있습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누구는 맞다고 하고 누구는 말도 안 된다고 하고 또 분열되기 시작했죠. 총리님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일단 금요일까지 지켜봅시다. 그때까지 버티면 주말을 넘기고 다음 주 초에 다시 판단하죠. 그렇게 회의는 끝났어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금요일은 이미 늦는다는 걸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혼자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목요일 오후에 첫 공장 멈춤. 금요일엔 3개 추가. 토요일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했어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이미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40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요타 아이치 공장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다카하시 상, 이 라인 지금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돌아가던 라인이 처음 서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배터리 재고가 완전히 바닥났습니까? 네. 마지막 한 개까지 다 썼어요. 이제 정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멈췄다는 말을 들으니까 다르더군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오후 4시 혼다 사이타마 공장. 4시 20분 닛산 요코하마 공장. 5시 마쓰다 히로시마 공장. 1시간도 안 돼서 4곳이 연달아 멈췄습니다. 전화가 계속 울렸어요. 다들 같은 말을 했죠. 배터리가 없습니다. 라인을 멈춥니다. 저녁 6시 전차를 몰고 아이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숫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공장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어두웠어요. 멈춘 라인은 전기도 덜 쓰나 봅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립 라인 앞에 서니까 소름이 돋더군요. 완성 직전의 차들이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배터리만 장착하면 되는 상태로요. 딱 한 걸음 남기고 멈춘 마라톤 선수 같았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25년 일했는데 이런 건 처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차들이. 지금 라인에만 232대요. 창고 대기분까지 합치면 600대 넘습니다. 전부 배터리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네. 딱 그것만요. 전 라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멈춘 컨베이어 벨트, 꺼진 로봇 팔, 대기 중인 부품들. 모든 게 정지해 있었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어요. 10명쯤 됐을까요? 다들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배터리 조립팀입니다. 지금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이 없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저 사람들은 평생 차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손을 놓고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배터리가 없어서요. 제가 다가가자 한 분이 고개를 돌렸어요. 60줄 초반쯤 보이는 분이었는데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오셨습니까? 네. 경제산업성에서. 언제쯤 다시 돌아갑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모른다고 해야 할지 오래 걸릴 거라고 해야 할지 어느 쪽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대학 2학년입니다. 등록금이 다음 달인데. 정부에서 뭐라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그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다시 라인을 바라봤죠. 공장을 나올 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20통도 넘게 와 있었어요. 전부 다른 공장들에서였죠. 추가 라인 중단. 협력사 가동 중지. 임시 휴업 검토. 차 안에 앉아서 숫자를 계산해 봤어요. 멈춘 공장이 8곳, 대기 중인 차량이 2,000대, 영향받는 노동자가 10,000명. 그리고 그 10,000명 뒤에 있는 가족들까지 치면 숫자가 갑자기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통계가 아니라 얼굴로요. 월급날을 기다리는 아빠, 등록금 걱정하는 엄마, 학원비 내야 하는 집들. 전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잃은 건 배터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안정이었고 내일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게 단 사흘 만에 일어난 겁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두려움 때문도 아니었고요.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게, 너무 자만했다는 게 돌이킬 수 없이 부끄러웠어요. 금요일 새벽 4시 잠을 포기하고 사무실로 나왔습니다. 어차피 눈도 안 감겼거든요.
머릿속에서 계속 숫자가 돌아가는데 잠이 올 리가 없었죠. 책상에 앉아서 긴급 대책안을 다시 펼쳤어요. 어젯밤 총리실에서 내려온 최종 지시사항이었습니다. 해외 배터리 기업 전체의 긴급 타진, 즉시 공급 가능 여부 확인, 가격 불문, 가격 불문. 이 네 글자가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었어요. 협상도 아니고 애원이었죠. 오전 8시부터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 최대 배터리 기업 BYD에 연락했어요. 담당 이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본 측 요청은 이해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량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요. 물량은 있습니다. 문제는 기준이에요. 기준이요? 당신네 차들은 전부 한국 배터리 규격에 맞춰져 있잖아요. 우리 배터리는 호환이 안 됩니다. 차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해요. 개조는 안 됩니까? 2년 걸립니다. 그것도 성공 보장 못해요.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은 미국 기업이었습니다. 테슬라 배터리 공급하는 곳이었죠. 즉시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계약 물량도 못 맞추고 있거든요. 가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생산 능력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 공장은 이미 풀가동 중입니다. 그럼 신규 라인 증설은 3년 걸려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일본 시장만을 위해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 프랑스, 스웨덴 전부 같은 대답이었죠.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투자 대비 효율이 안 나온다. 11시쯤 됐을 때 차관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들어가니까 차관님이 책상에 엎드려 계셨습니다. 잠든 건지 기절한 건지 모를 자세였어요. 차관님, 고개를 드셨어요. 눈이 완전히 충혈돼 있었습니다. 다 거절당했나? 네. 한 곳도 안 됩니다. 이유가 뭔가? 기준이 다르답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사실상 한국 배터리 스펙으로 통일됐다고 보면 됩니다. 차관님이 허탈하게 웃었어요. 그럼 우린 뭘 한 거지? 세계 인류 자동차 강국이라며.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냥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오후 2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국 정부에 직접 요청한 거예요. 국가 대 국가로요. 장관님이 직접 베이징 주재대사를 통해 전달했죠. 답변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토요일 새벽 6시였어요. 공식 서한 형식이었는데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어려움을 이해하나 시장 원리에 개입할 수 없다. 각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한다. 외교적 수사를 빼면 뜻은 명확했어요. 니네 알아서 해. 근데 서한 마지막 문단이 있었습니다. 비공식 조언이라며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한국 배터리 산업은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다. 이는 가격이나 물량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 생태계 전체가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됐다. 정면 대결은 권하지 않는다. 협력을 모색하라. 전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중국이 이런 조언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경쟁 상대인 한국을 오히려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전 10시 긴급 국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총리님이 직접 주재하셨어요. 해외에서 답이 없다는 보고받았습니다. 이제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알고 있었죠. 그 하나가 뭔지. 한국과 협상하겠습니다. 이해 있습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일주일 전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총리님이 저를 쳐다보셨어요. 다카하시 상, 자네가 가게. 제가요? 자네가 처음부터 말했잖나. 한국 없이는 안 된다고. 책임지게. 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월요일 아침 첫 비행기였습니다. 짐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전 이제 뭐라고 말해야 하지? 미안하다. 도와달라.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가 틀렸다고 인정해야 하나? 답은 하나였습니다. 전부 말해야 했어요.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요. 왜냐면 이건 협상이 아니었으니까요. 살려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거든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공항 밖으로 나오는데 한국 공기가 묘하게 느껴지더군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냥 담담한 온도였어요. 마치 감정이 없는 것처럼요. 택시를 타고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본사였어요. 약속 시간은 10시였지만 일찍 도착해서 주변을 좀 걷고 싶었습니다. 빌딩 앞에 섰을 때 목이 메었어요. 30층짜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는데 꼭대기에 회사 로고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저 안에서 우리나라 산업을 멈출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진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어요. 접수 데스크에 명함을 내밀었죠. 일본 경제산업성 다카하시 켄지입니다. 10시 약속 있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걸더니 곧 안내했어요. 15층 회의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는데 완전히 창백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안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분이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어요. 김영수입니다. 글로벌 영업 담당 부사장이에요. 다카하시 켄지입니다. 악수하는 손이 떨렸어요. 김 부사장님은 그걸 느꼈을 텐데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자리를 권했죠.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오늘 어떤 말씀하러 오셨는지 듣겠습니다. 전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어요. 손이 계속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 결심했어요. 준비한 말 다 버리기로요. 서류를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서류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부사장님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우리가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요. 한국 배터리를 과소평가한 것도, 쉽게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정치적으로 선언부터 해버린 것도 전부 우리 실수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전 30년 넘게 산업정책 일을 했습니다. 자만했어요. 우리가 자동차 강국이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근데 틀렸습니다. 배터리 없으면 차는 그냥 고철 덩어리더군요. 김 부사장님이 물 한 잔을 내밀었어요. 전 그걸 받아서 단숨에 마셨습니다. 지금 우리 공장 14곳이 멈췄습니다. 노동자 2만 명이 집에서 대기 중이에요. 협력사까지 치면 10만 명 넘습니다. 그 사람들 가족까지 생각하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 부사장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뭘 원하십니까? 살려주십시오. 협상하러 온 게 아닙니다. 부탁하러 왔어요. 공급 재개해 주십시오. 조건은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김 부사장님이 옆 사람과 뭔가 속삭이더니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다카하시 상, 저희가 출하 중단한 이유 아십니까? 보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어요. 네. 우리는 화난 게 아니에요. 실망한 겁니다. 김 부사장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일본은 우리 최대 고객 중 하나였어요. 15년 넘게 같이 일했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의존도 탈피. 그것도 일방적 선언으로요? 그게 얼마나 무례한 건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중에 받죠.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김 부사장님이 태블릿을 켰어요. 화면에 뭔가 떴는데 그래프였습니다. 이게 지난 10년간 한일 배터리 협력 데이터예요. 보시다시피 계속 늘어왔죠. 근데 신뢰는 한 번에 무너집니다. 다시 쌓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장기 계약. 최소 5년 이상. 가능합니다. 둘째, 공동 연구 개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같이 만들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셋째, 투명성. 정책 바꿀 땐 최소 6개월 전에 협의하세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안 했던 거였죠. 김 부사장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요. 다카하시 상, 우린 일본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좋은 시장이거든요. 다만 존중받고 싶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하 재개하죠. 다만 전량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늘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올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도쿄에 전화했어요. 차관님, 됐습니다. 내일부터 공급 재개됩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고생했네, 다카하시.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봤어요. 한강이 보이더군요. 불빛이 반짝이는 물 위로 배들이 지나갔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인정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근데 인정하고 나니까 이렇게 쉽게 풀리네.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한 달 후, 도쿄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일 배터리 협력 파트너십 체결식이었어요. 양국 장관님들이 다 나오셨죠. 전 무대 뒤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환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회견장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반복했죠. 우리 장관님이 단상에 서셨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지난 한 달은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어요. 장관이 두렵다는 표현을 쓰는 게 이례적이었거든요. 우리는 배터리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건 산업의 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심장을 함부로 대했던 우리 자신을 반성합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기자들도 업계 사람들도 손뼉을 쳤습니다. 한국 측 대표로 나온 분이 김영수 부사장님이었어요. 마이크를 잡으셨죠. 일본은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지난 한 달의 어려움은 서로를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됐어요. 앞으로 5년간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배터리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어요. 승리를 자축하는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박수였죠. 회견이 끝나고 김 부사장님이 제게 다가왔어요. 다카하시 상 한잔할까요? 좋습니다. 근처 이자카야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우리 둘만 앉았죠. 소주 괜찮습니까? 물론이죠. 잔을 채우고 부딪혔어요. 딸깍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다카하시 상, 솔직히 처음엔 화났어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그날 서류 집어넣고 솔직하게 말했을 때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전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있었어요. 더 버티거나 다른 데서 답 찾거나. 근데 안 했잖아요. 인정했죠. 그게 용기예요. 김 부사장님이 소주를 한 잔 더 따랐습니다. 일본은 자존심 강한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가 고개 숙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공장 앞에서 노동자들 봤거든요. 아, 직접 가봤습니까? 네. 아이치 공장이에요. 멈춘 라인 앞에서 사람들이 서 있더군요. 할 일 없이.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김 부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거니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한참 말없이 술을 마셨어요.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5월 장마였죠. 다카하시 상 하나만 물어봐도 됩니까? 뭐든지요. 처음부터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한국 없이는요. 전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막지 않았습니까? 막으려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다들 듣고 싶은 것만 들었죠. 그래서 끝까지 간 겁니까? 네. 부딪혀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았거든요. 김 부사장님이 빙긋 웃었어요. 위험한 도박이었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겼습니다. 우리가 배웠으니까요. 뭘 배웠습니까? 두려움을 인정하는 법이요. 김 부사장님이 잔을 들었어요. 멋진 대답입니다. 건배하죠. 건배. 잔을 비우고 밖으로 나왔어요. 비가 그쳤더군요. 공기가 깨끗했습니다. 다음 주 서울 오시죠? 공동연구소 기공식 있잖아요. 네, 갑니다. 그럼 그때 봐요. 김 부사장님이 택시를 타고 떠났어요. 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도로가 별빛을 반사했죠. 문득 생각했어요. 우리는 겁이 났었어요. 한국에 의존한다는 게, 스스로 못 만든다는 게, 뒤처진다는 게. 그래서 도망치려 했죠.
근데 도망칠수록 더 무서웠어요. 혼자 남겨진다는 게 훨씬 두려웠으니까요. 이제는 압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는 게 패배가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출발이라는 걸요. 우리는 한국 배터리 없이는 못 만든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인정 위에서 다시 시작했죠. 함께요.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차관님이었어요. 다카하시 잘했네. 자네 덕분에 우리가 철들었어. 고맙네. 전 그 메시지를 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차관님.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운 겁니다. 겸손을요. 그리고 진짜 협력이 뭔지를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내일부터 또 일할 겁니다. 한국과 함께요. 이번엔 제대로 서로를 존중하면서요. 그게 우리가 찾은 답이었습니다.